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안녕하세요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를 묻는 안부 인사라는 것을요. 말 그대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아무 탈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책은 이시영 저자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인류란 초고령자로 80세에서 100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21년도 기준으로 초고령자가 2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평균 수명이 83세이고 건강 수명이 여성의 경우 74세, 남성의 경우 71세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이 10년 정도가 되고 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이 10년을 장수의 늪이라고 표현하며 이 장수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챕터로 챕터 1 시인 인류의 등장 초고령 노인이 몰려온다. 챕터 2 중년을 다시 본다. 챕터 3 장수의 늪. 챕터 4 성숙한 하산의 기술. 챕터 5 최후의 10년 이렇게 준비하라. 챕터 6 액티브 시니어. 챕터 7 초고령 사회 위기를 기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챕터 3 장수의 늪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어느 노인정에서 죽겠지. 코에 영양튜브를 꽂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성무력증에 말라 있겠지. 노인 이미지는 대체로 이렇게 부정적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설령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불행히도 현실도 그렇게 된다. 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노인의 건강 상태나 행복과 만족하는 정도는 본인의 생각에 크게 좌우된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른다. 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은 참으로 바보 같다.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잘 믿기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 보고서가 많다. 안 믿을 수 없다. 난 아직 젊고 활기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의 최후 10년은 현실적으로 무척 괴롭고 어렵다. 아프고 몸이 불편해 거동도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춥고 배고프다.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혼자이다. 고독만큼 무서운 병도 없다. 정말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힘든 고비를 지나야 한다. 춤추고 달리고 등산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성장하고 변화하며 창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난 100년 선진국 평균 수명이 30년 연장되었지만 많은 고령자는 만년에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1세기 전 미국의 성인은 평균적으로 인생에서 병든 기간이 1%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그 기간은 10%를 넘어섰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심신의 쇠약과 만성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죽기까지의 시간이 연장되는 수도 많다. 2025년 미국의 만성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1조 달러를 초과한다. 현재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2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음 크게 먹고 플러스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신체적 제한과 고통이다. 불행히도 건강수명이 우리의 평균 수명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건강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무려 10년이나 짧다. 이 시기가
우리가 최후에 건너야 할 늪이며 장수가 몰고 오는 불행의 늪이다. 난 그래서 이 시기를 장수의 늪으로 부르고 있다. 환갑이나 지내먹고 일찌감치 세상을 하직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는 데까지 살아야 한다. 장수하면 이 시기를 각오해야 하며 이를 잘 넘길 준비는 건강할 때부터 해 놓아야 한다. 언제 이 어려운 시기가 내게 닥쳐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가끔 병원의 젊은 의사가 앞으로 6개월이니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정리를 잘하라는 선언을 한다. 이건 안 된다. 의사의 교만이다. 언제 죽을지 신이 아니고는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은 언젠가는 닥친다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대중 강연을 할 때 청중에게 묻는다. 내 청중은 대체로 중년이 많다.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 뒷자리 한 사람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등장한다. 80세 정도 살면 선생님이 걱정하는 귀신 같은 신령이 되진 않을 테니 그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청중에게 그만큼만 살면 되겠느냐고 물으면 거의 3분의 1이 그 정도면 된다 하는 쪽에 응답한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80세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인 것 같다. 내 질문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80세를 넘어 산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나도 90세인데. 가벼운 웃음이 인다. 그런데도 90, 100세까지 살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1967년에 고용연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건강만 보장된다면 그리고 일자리만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실제로 사람들도 오래 살다 죽으면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수면 연장은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력히 제기된다. 그리고 빠르고 고통 없이 준비되었을 때라고 부탁한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얻게 된 장수는 축복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80대 후반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문제다. 지난 2000년 WHO에서 건강수명의 개념을 정립하여 발표한 것도 장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상 이유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아서 여성의 경우 74세, 남성은 71세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의 평균 10년을 건강치 못한 상태로 살다가 임종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 최후의 10년을 참으로 의미 있고 화려하고 충실한 상태로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운명처럼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참으로 힘든 나날을 살아왔다. 평균 수명만 늘어나고 이를 지원할 사회체제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노인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말이 아니다. 친한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한다. 초고령 사회가 빚어낸 새로운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 시기를 장수의 늪이라고 부르는 사연이 이해됐을 것이다. 오래 살다 보면 이 험악한 시기를,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힘겹게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볼 때 75세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 대체로 80대 후반이면 건강상 문제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통념이다. 암이나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 생활습관병이 악화된다.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사회적 연대의 약화,
가족 간의 유대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정신적인 고립감으로 인해 한마디로 비참한 생을 맞게 된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이런 상태로 평균 10년을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생 말년에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길이다. 차라리 최후의 10년이 없으면 이런 신경이 노인의 자살로 이어진다. 누구도 최후의 10년을 견뎌내기 힘들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평생 삶의 질이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노인이 되지 말자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아니 생에 걸쳐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한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빠를수록 좋다. 대체로 50세가 되면 생활습관병의 숨은 병소가 슬슬 고개를 치켜든다. 쉽게 생각하면 중년이 시작되는 40대부터 초고령 시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건강만이 아니라 은퇴 후의 계획, 제2의 직업 등 인생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서러운 노인이 되어선 안 된다. 안 해준다 족이 되어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선 정말 안 된다. 자립, 자율, 책임, 이 세 박자가 두루 잘 갖추어져야 한다. 준비되어 있는가? 장수의 늪. 개인차가 심하긴 하지만 늦어도 80세 후반에 마의 고비가 시작된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다. 돈도 넉넉지 않고 사회적 소외감도 들며 체력과 건강이 쇠약해진다. 이 모든 게 전혀 옛날 같지 않다. 치매,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생활 습관병은 2명 중 1명꼴로 찾아와 고생하게 된다. 설령 이런 질환이 아니라 해도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다리가 불편해진다. 눈과 귀도 멀고 치아, 허리, 무릎 등 만만찮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나이다. 정신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차츰 심각해져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자립과 자율에 문제가 생긴다. 평균 수명에 의하면 아직 살 날은 더 남은 것 같은데 건강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만 가도 된다는 하늘의 뜻이다. 문제는 정신적으로도 취약해져서 자립,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선 완전 무력감, 무능감에 빠져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무력하고 무능하며 생활 전반이 수동적인 의존 상태가 되어간다. 앞에서 이런 상태를 장수의 늪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오래 살다 보니 만나게 된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이 시기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그땐 정말 서러운 노인이 된다. 그럴수록 삶의 지혜를 발휘해 건강한 장수를 누려야 한다. 침대에 누워 나몰라라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면 가족은 물론 보건소 직원의 마음도 멀어진다.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난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간다고 으스대도 인생 최고의 연대를 성공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냐 아니면 장애나 제한을 잘 파악해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최후의 승부가 난다는 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다행히도 75세 이상의 초고령자 중에서 도움이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럭저럭 사회활동은 가능한 사람들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라도 해야 한다. 잊지 마라.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액티브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마치 남의 일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이다. 그래서 물어본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당신은 몇 살까지 살게 될 것 같은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충 계산이 나왔다면 싫든 좋든 지금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신인류 아직 안 보이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되었다. 4년 후인 2026년이면 20%를 훨씬 뛰어넘음으로써 명실공히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게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건 한두 사람의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실패 연구에서 시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 당국이나 관심 있는 기업에서 함께 한다면 훨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창 뻗어나는 성장사회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인지 신인류 등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우리는 아직 그런 연구 사례가 없으므로 이웃 일본의 실상을 들어 설명하겠다. 80대 후반이면 스스로 식사, 청소,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 대부분 60대 초반부터 노쇠 현상이 현저해지며 70대에는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대책 수립은 늦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연구소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기관만의 참여만으로는 안 되고 의학은 물론 공학, 식품영양학, 법학, 사회학 등 여러 학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소가 정부 지도로 설립,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고령자용 주택, 복지시설, 교통수단, 로봇, AI의 적극 활용 등 다양한 고령 친화 산업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참여 기업도 기업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이윤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초고령 친화 산업이야말로 새로운 의료 산업으로서의 신천지를 여는 일이다. 좋은 시장이다. 인생 말년에 전체적으로 80세가 되면 둘 중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유병 환자가 된다. 여기서 굳이 질환별, 연도별 통계 수치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그런 계산이 쉽게 나온다. 내가 이 험한 연대를 장수의 늪이라 부르는 이유는 건강뿐만이 아니다. 몸도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 갈 형편마저 안 된다. 이 나이가 되면 용돈을 아깝지 않게 쓸 형편이 안 된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반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겨우 명분뿐이다. 눈치를 안 보고 편히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입에 맞는 건강식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한 중요한 것이 유대관계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참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전화 없이 덜컥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셋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연을 넓혀야 사는 재미, 사는 보람을 가질 수 있다. 고령이 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가족, 건강, 관계, 세 박자가 두루 갖춰줘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참 힘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어쩌다 이런 딱한 사연을 듣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살 만큼 살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천수라는 개념은 확실히 모르지만 중고차처럼 여기저기 장고장이나 타기가 불편하다면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처럼 환갑을 지내고 좀 얼쩡거리다 보면 70대로 접어든다. 그쯤 되면
몸에 잔고장도 나고 때로는 큰 병을 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일찍 가라니 무슨 그리 회개한 말을 하느냐고 끄중을 듣기도 했다. 지난번에는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하기에 젊은이부터 주고 남는 게 있거든 그때 맞겠다고 했다. 백신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젊은 사람부터 맞고 활동을 해야지 왜 이런 늙은이부터 맞으라고 할까? 그랬더니 우리 연구원들이 나부터 맞아야 한다고 아연실색을 했다. 온갖 사람 만나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 나부터 맞아야 한다는 통에 1차 예방은 한 셈이다. 이제 부스터까지 맞았다. 고맙다. 힘든 10년. 그래도 어쩌랴. 이게 우리 운명인데. 어떻게든 그 힘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슬기롭게 잘 건너야 한다. 그게 장수하게 된 값이다. 어쨌든 이 늪을 건강하고 수월하게 건너야 한다. 환갑이나 치르고 갔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아픈 건 안 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아픈 것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의사도 환자도 그런 생각인데 나는 반대다. 인간적 배려가 결여된 의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다. 통증은 정신과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뇌로부터 위대한 예술이 탄생한다. 그러나 고뇌와 고통은 다르다. 말기암 환자를 위문하러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힘내라, 용기를 내. 하지만 환자는 알고 있다.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거기다 대고 힘내라니. 그럴 여력도 시간도 없다. 아무 말 말고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것. 볼간이라는 한자를 생각하라. 손수 밑에 눈목자다. 아픈 데에 함께 손을 얹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위로다. 병으로 인한 아픔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보노라면 정말 힘들겠다는 상상만 할 뿐이지 직접 알아보지 않고선 실제로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실감하긴 어렵다. 난 투병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병과 싸울 순 없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늙는 것이나 병에는 승리란 없다. 장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연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물은 자신의 평균 수명대로 살다 죽는다. 인간만이 원래 수명의 몇 배로 산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이도 빠지지만 목숨은 여전히 연명하며 살고 있다.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뜻인데도. 무슨 병이든 앓고 잘 낫지 않으면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생애 한 번은 찾아오는 공평한 운명이기도 하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된다. 내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가.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가. 머리가 아직 잘 돌아가 가벼운 철학적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 중 행운이다. 이런 일들은 중년 이전엔 생각도 못한 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력은 하강하지만 정신의 선은 상승한다. 그 선은 어디선가 부딪힌다. 그 교차점을 보는 것이 중년 이유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만 중년 이후엔 돈이 다가 아니라는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미국의 부촌 선시티.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에 백만장자를 위한 마을이 들어서 있다.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 여기엔 아무도 늙은이가 없다. 백만장자끼리 공동체를 일구어 살고 있다.
55세 이하 사람들은 입주가 허락되지 않기에 젊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자도 없다. 노인들끼리 황금기를 즐기자. 이런 기치 아래 얼마 전 견본주택 6채를 지어 공개했는데 구경꾼이 하도 몰려와 사막 하이웨이가 폐쇄될 지경이 되었다. 나도 얼마 전 견학을 갔었는데 단지 내 속도 제한이 15마일이다. 차가 질주하면 노인들이 산책하다가 놀랄까봐 그렇다. 그곳은 병원 시설이며 모든 게 완벽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를 넘는다. 그런데 얼마 전 여기서 끔찍한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 거주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도시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 지상 낙원에 연구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산무가 문제라는 것이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없고, 두 번째, 걱정이 없고, 세 번째,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를 읽는 도시인의 반응이 궁금하다. 인간은 적정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자극이 되어 뇌가 활성화된다. 무균 상태의 어항엔 고기가 살 수 없다. 사는 이상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잘 맞이하고 얼마간 제풀에 꺾여 물러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일감이 있어야 한다. 단절된 생활보다 사회와 연계된 삶이 자연스럽다. 남은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은 죽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고 재창조, 재조정의 시간이다. 역동적인 삶이어야 한다. 끈질긴 생명력.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지난 생을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더더욱 절실하다. 선배나 동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다. 병문안을 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열리지 않는다. 조용히 손을 잡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물러난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병세가 좀 나았다가 더하다가 병원을 몇 차례 오간 지가 한참. 그 사이 많이 좋아져 함께 점심도 먹고 난다. 그렇게 총명하고 유머러스한 친구가 좋아하던 골프는커녕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이만큼이나 회복된 것을 감사히 여긴다. 그는 와병 기간 동안 산에 갔다. 산골 화전민처럼 집 한 칸을 수리해 살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아무 욕심 없이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잘못 먹으면 숨이 가쁘고 위장이 아프다. 이 친구야말로 전형적인 장수의 늪에 빠진 친구다. 그래도 워낙 슬기롭고 사는 여유가 있는 친구라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같은 운명의 길이라고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다. 슬기를 다해 운명의 늪을 수월하게 건너야 한다. 해서 난 이 친구를 진정 존경한다. 이 친구의 놀라운 점은 끈질긴 생명력이다. 중환자실에 있을 적엔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퇴원 후 생활을 지켜보니 정말 놀랍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장학재단에도 나가는 액티브 시니어다. 그리고 언제나 밝은 얼굴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 형편에 어떻게 그런 웃음이 가능할까? 그는 모임에 나와도 이젠 상석이 아니고 저 말석에 앉아 조용하다. 조용히 전쟁과 같은 인생 무대에서 퇴장하는 병사와 같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베푸는 쪽에 선다. 안 해준다 족과는 거리가 멀다. 그게 힘든 나날들을 이기고 오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다.
나이를 먹는다는 굴욕감. 한참 된 이야기다. 2005년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헌터 톰슨이 자살했다. 그는 그때도 유명 작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32세 젊은 부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온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68세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한 자살의 변이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굴욕을 받아들이지 못해. 젊은이가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겠지만 나이 든 사람에겐 한편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다. 그는 유능한 젊은 작가 시절엔 어딜 가나 스타였다. 박수의 악수행렬, 사인 공세, 인터뷰 요청에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차츰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작가의 여린 감성에 상처가 나기 시작한다. 현대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선입관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노쇠하고 완고하고 비생산적이며 권위적이고 쓸모없는 옛날 이야기나 늘어놓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변두리로 밀려난 자신의 신세가 서글프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위험한 고정관념에 쫓기게 되면 견디기 힘들다. 예일대학교 베키레비 박사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모임에 가도 말석으로 밀려난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매스컴에 나오는 스타도 모두 젊은이다. 무슨 모임이든 이젠 주연이 아니고 변두리 조연이다. 인기에 좌우되는 작가의 직업상 이런 굴욕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긴 이런 편견을 각오하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나이값을 아는 것인데 작가의 민감한 감성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노인을 싫어하는 현노사회에선 특히 소외되기 쉬운 게 소위 꼰대들이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 거기에 살짝 치매기가 발동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된다. 공해다. 어떤 모임에선 우리끼리 먼저 회의를 다 마치고 문제의 꼰대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 모임도 있다. 그의 장광설은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 후배들이 꼭 새겨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 점에서 횡설수설과는 다르다. 그래서 더욱 난처하다. 이것도 사는 건가? 그의 일생은 화려했다.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서울의 명문대학교 교수로 이름을 날렸다. 연구 논문도 많이 쓰고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히기도 했다. 현직이 끝나고 석좌 교수로 국내외 초청 강연을 하며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은퇴하고 나니 원고 청탁 등으로 더 바빠졌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깜빡깜빡 생각나지 않기도 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끼던 제자로부터 충격적인 충고를 받는다. 교수님, 좀 쉬셔야겠습니다. 모든 공적인 활동을 그만두시고 저 산속에 별장을 마련했으니 거기서 푹 쉬도록 하세요. 응? 왜 그래? 내가 늙어 무슨 헛소리라도 했느냐? 아닙니다. 너무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교수님은 대체로 과묵한 편이신데 요즘 회의에 나오시면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회의나 담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지. 하지만 교수는 안 나가도 될 모임에도 나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 탓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수에게
말이 많다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때로는 언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당하는 등 교수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나중엔 누가 들어도 횡설수설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 지경이 되었다. 겨우 설득해서 진료를 받고 보니 인지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아연실색하여 입원을 거절하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증세는 악화하여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 얼핏 들으면 횡설수설 같지만 때로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펼쳐내기도 했다. 그럴 때는 옛날 교수 생활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다시 횡설수설이 시작되었다. 또한 평소 하지 않던 담배와 술을 과할 정도로 했다. 옆에서 지켜보자니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인지증 증상 때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땐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었다. 이것도 사는 건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날 아침, 그는 냉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가족들 전원에 의하면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면서 한겨울에 냉방으로 지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가족들은 계속 문을 열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눈을 조용히 감은 채 명상을 하는 자세로 지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라 가족들도 걱정하여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해도 단호히 거절했다. 교수가 자살했다는 확증은 없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보니 자살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에게 지난 몇 해는 참 괴롭고 힘든 나날이었다. 무엇보다 자존심의 손상이 가장 심각한 상처였다. 대학자로서 상한 자존심에 그의 최후를 불러온 것이 틀림없다. 자살도 쉽지 않다. 어느 고등학교 동창의 총무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이 고등학교 동기들이 동대문 상가 근처에 사랑방을 마련했다. 은퇴한 친구들이 찾아와 바둑도 두고 잡담도 하고 이들에게 참 포근하고 정겨운 곳이다. 가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설렁탕에 소주 한 잔을 사면 한껏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사랑방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둑이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직접 두진 않는다. 바둑 한 편을 두려면 돈이 제법 든다. 바둑이야 공짜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내기 해야 한다. 둘러앉는 혼수꾼까지 다 사려면 제법 큰 돈이다. 그래서 바둑 내기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이 친구도 그중 한 친구다. 학창시절에는 부잣집 아이였다. 옷도 깨끗하고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했다. 잘 나가는 친구 중 하나였다. 장가도 잘 갔다. 처가도 만만찮은 집안이다. 자식 남매도 잘 자라 미국 유학을 떠났다. 부인도 함께 따라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 졸지의 친구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참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물 흐르듯 잘 나가는 친구였다. 그러나 하늘의 질투인지 미국에 간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모녀는 죽고 아들은 혼수 상태로 겨우 목숨만 건졌다. 그래도 몸을 회복하고 학업을 마쳐 귀국했다. 하지만 아군이 계속 겹쳤다. 다니던 위태위태하던 대기업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친구는 퇴직금도 챙기지 못한 채 맨손으로 쫓겨나야 했다. 고맙게도 아들이 출중해 결혼도 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았지만 젊은 나이에 재취업이 안 돼 말 그대로 백수가 되었다. 사랑방이 유일한 낙이었다. 벌이도 연금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집을 나올 때 그는
1,000원짜리 한 장 챙겨 나온다. 그게 그날 자신의 용돈이다. 바둑을 둘 형편이 안 된다. 뒷전에 앉아 훈수나 두고 내기에 진 녀석이 사는 커피나 얻어 마시는 게 이 친구의 일과다. 점심은 가까운 곳에 적십자 부인회에서 주는 가락국수를 먹는다. 그곳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처음엔 줄서기가 창피하기도 했지만 동료들 몇 명이 함께 가니 그런 생각도 이젠 들지 않고 이젠 일과처럼 되었다. 화려했던 과거가 하루아침에 닥친 가족의 비극과 함께 참으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그가 자살하지 않고 잘 견뎌준 것이 고맙다. 자살은커녕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저 친구가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았을까 생각했다. 그건 관계의 힘이었다. 그에겐 좋은 동창 친구가 있었고 사랑방에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다. 요즘은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 정서생활에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학자들이 많다. 이 친구는 다 잃어도 좋은 동창 친구가 있었다는 게 구원이었다. 한때 EQ가 화제였다. 대인관계나 감정조절에 중점을 둔 지능이다. 젊을 때 비하면 IQ는 떨어져도 EQ는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낙관적인 사고를 한다. 네 번째, 상대의 감정을 안다. 다섯 번째, 사고 능력이 건재하다. 이 친구는 이 중요한 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내 관찰이다. 가정이 무너지다. 요양병원에 어머님을 모셔놓고 집에 오는 길, 남매는 말이 없었다. 차에 앉은 오빠가 운전할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여동생은 울다 지쳐 바로 앉지도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오빠가 결심한 듯 선언한다. 엄마를 모시고 오자. 다시 병원에 들어가 퇴원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직원들이 깜짝 놀란다. 어머니는 너무 소동을 피운 탓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침대에 가벼운 구석구를 채워놨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남매의 눈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안 돼. 모시고 가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말리는 직원들을 뒤로한 채 퇴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삼남매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다 모였다. 총 11명이었다. 그들은 방문 간호사까지 각자가 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엄마와 함께 지내도록 당번을 정했다. 처음 얼마간은 순서대로 잘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환자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당번 순서를 어기는 등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면서 자칫 화재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가족의 힘만으로 간병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가족 전체가 초주검이 되었다. 직장, 학교에 소홀하게 되고 모두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컸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어느 날 성질 급한 조카 녀석이 당번을 서는데 할머니가 말을 안 듣자 말리느라 구타까지 해버렸다. 집안의 분란이 커지자 이웃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다. 결국 어머니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그간 증상이 더 악화한 상태라 중증 감시 병실로 입원했다. 요즘은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미국 유학을 간 아이의 학비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장수와 건강에 심각한 해이가 들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니 당장은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동생들이 거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는 장남의 몫이었다.
어머니가 깔아놓은 장수의 늪이 너무 넓고 심각했다. 의 좋고 잘 나가는 삼남매 사이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젠 공공연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다간 우리 가족 전체를 넘어 사업까지 문제가 생길 지경이었다.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 어머니의 장수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엔 무슨 벼락 맞을 소리를 하는지 죄책감이 든다. 어머니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며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실컷 울었다. 자기답지 않게 엉엉 소리내 울었다. 우한 10년에 효자 없다더니 그렇게 자신을 달래고 그날은 못 마시는 술에 취했다. 마지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도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 전체의 안녕과 균형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마지의 도리다. 그리고 병석의 엄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그는 이 시점에서 효는 무엇이며 형제의 우일한 어디까지 나를 심각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잘해드릴 수 없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자였다. 술이 깨고 차츰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무리를 잘해야. 천지지변도 예측이 불가하다. 당장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 입원을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준비가 잘 안 되었다고 누구를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80대 후반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다. 완전한 은퇴와 죽음이다. 이것만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언젠가 한 번씩 온다. 어느 작가의 말이 기억난다.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다. 고로 한 번의 죽음이니 잘 죽어야 한다. 정년은 자영업에도 온다. 우리 동기생들은 대체로 75세부터 노년이 되는 것 같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개 이쯤이 고비인 것 같다. 운영하던 병원 문도 완전히 닫는다. 정년과 죽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온다. 비참한 생각을 하거나 가혹하다, 불운이다, 그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다. 스포츠 선수는 훨씬 젊은 나이에 정년을 맞이한다.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75세가 생산력의 고비다. 이제 인생 100세를 준비해야 한다. 최후의 10년은 90대가 될지 100세를 넘어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온다. 그 준비는 75세, 늦어도 85세가 기한이다. 그때까지 마감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든 가족을 비롯해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게 철칙이다. 자기 앞가림은 끝내놓고 최후의 10년을 맞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다. 우리 동기들을 보노라니 걸음걸이가 불편한 친구들이 제일 많다. 인간의 장년기 특징은 쉴 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그게 오랜 역사를 통해 체질화된 것 같다. 자기 체력이 무한대인 줄 알고 있다. 무리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미련스레 밀고 나간다. 그러다 어느 날 당뇨, 고혈압 등이 찾아온다. 그제야 깜짝 놀라 병원에 약을 타러 간다. 하지만 이젠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이 나이에 챙겨야 할 것은 건강만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경제적 자립도 필수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즉 가족과는 물론이고 친구나 사회단체에도 말석이나마 앉아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할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영감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냄새에 관한 것은 본인은 모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겐 정말 고약한 냄새다. 메스껍고 토할 것 같기도 하다. 입냄새도 그렇고 온몸에서 풍기는 악취가 사람을 쫓아낸다. 그리고 의복, 좋은 옷을 입으란 소리가 아니다. 깨끗이 손질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한마디로 냄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가정이 무너진다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전 정신질환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겪어보았기에 그 참담함을, 그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삶의 마무리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낭낭이었습니다.